2015년, 16년까지 재판을 했을 때에는 가격 인하 압박의 증거가 결국 안 나왔다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네, 네. 그런데 중재판정부는 뭘 보고 결론을 내렸느냐 뒤져봤더니 우리가 절차에서 내놓은 증거들을 보고 이 증거에 따르면 가격 인하 압박을 가했네 라고 결론을 내린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론스타가 하나금융하고 별도로 소송을 했거든요. 거기서 판정문을 하나 받았어요. 그 판정문을 이 소송에다 냈어요. 대한민국은 관여할 수도 없었던 그 판정문을 보고 가격 인하 압력이 있었다고 판단했네. 한국 정부가 끼어들었다고 론스타와 하나금융 사이의 소송에서 그런 결정이 있으니 그걸 인용한 거군요. 맞습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정부는 그런 일이 있었던 줄도 모르고 두 회사는 정부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관심 없어요. 거기서는. 심층 인터뷰 시작합니다. 이 친구들은 외환은행 사고 팔면서 4조 원 넘게 돈을 벌어갔는데 잘 아시죠? 네. 그런데 한국 정부 때문에 더 비싼 값에 못 팔았다고 6조 원 가까운 소송을 국제중재재판소에 소송을 걸어서 참 미운 친구들이에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10년 동안 소송을 해서 그 6조 원 중에 한국 정부가 한 4천억 정도는 책임이 있는 것 같다 이런 판정이 나왔는데 우리 정부가 이 판정 취소해달라 또 소송해서 들으셨죠? 이겼습니다. 영원 네. 완승을 거두고 소송 비용 74억도 너네가 내라 완승을 거둔 그 주역 중에 한 분이시죠. 이 소송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하신 법무법인 태평양의 국제분쟁 전문 변호사신 김준호 변호사님 저희 3프로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계속 그 재판 법정이 워싱턴에 있더라고요. 예. 왔다 갔다 하시면서. 재판은 워싱턴에서 2번 했고요. 네. 헤이그에 네. 평화궁이 있습니다. 헤이그에서 2번 했고 런던에서 1번 했습니다. 근데 이게 처음에는 이제 6조 원을 한국 정부가 배상해 하고 이게 10년을 오다가 3년 전에 4천억 한국 정부가 그중에 4천억 정도 잘못했어. 한국 정부가 배상해 하고서 3년 지나서 아니야. 한국 정부 잘못한 거 없어. 여기까지 오셨는데 그걸 다 함께 하신 거예요. 그럼 계속 예,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예. 그럼 이번에 이제 뭐랄까 그 마지막 취소 판정이 받아들여져서 우리가 이겼다는 그 결정을 그게 문서로 온다면서요? 예, 이메일로 옵니다. 이메일로. 예. 그럼 누가 먼저 열어봅니까? 그 이메일 수신인이 이제 변호사들 여럿하고 법무부하고 네. 모두 수신인인데 3년 전 이메일은 새벽에 왔습니다. 이날 보낼 거야 라고 미리 말은 있었고 근데 워싱턴 시간이니까 그게 우리 시간 밤부터 우리 시간 다음날 아침까지 중에 언젠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3년 전에는 법무부에서 밤을 꼴딱 새면서 이제 들어오기만을 기다리고 네. 있었고 이번에도 똑같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 밤샐 준비를 하고 대기하고 있는데 해가 떠 있는 동안 도착했습니다. 열어보니까 취소됐다. 예. 기분이 어떤 마음이 드셨어요? 12년간의 그 싸움에서 이제 종지부가 찍혔는데. 짜릿하죠. 완전 그 판정문이 이제 순서를 보면 처음에 표지부터 시작해서 네. 맨 끝에 결론이 나옵니다. 그럼 PDF 파일을 딱 열어요. 그럼 스크롤을 먼저 쫙 내려갑니다. 근데 이유는 다 결론부터 봐야 되니까. 결론부터 봐야 되니까. 결론은 딱 보니까 원 판정문의 어떤 부분을 취소한다 라고 써 있어요. 그러면 이제 원 판정문을 또 꺼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책꽂이에 있던 원 판정문을 꺼내서 어느 부분인지를 쫙 넘겨서 취소된 부분을 보고 하나하나 지워가는 거죠. 지워가면서 이제 이것도 지워졌구나 이것도 지워졌구나 하면서 쫙 아드레날린이 쫙 올라오는 겁니다. 거기에 이제 심지어 그 저희 드라마 보면은 그 재판 비용도 원고가 피고가 부담한다 이렇게 되는데 그것까지도 확인하셨겠네요. 예. 그럼 이제 그야말로 완승 아니에요. 완전히 맞습니다. 이겨버린 거 아니에요. 예. 일단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나하나 짚어봐야 되는데 처음에 어떻게 합류하시게 된 거예요? 그냥 원래 이제 이 국제 분쟁 관련 전문가라고는 저희가 알고 있는데 이제 론스타가 중재 의향서를 먼저 보내고 조약에 따르면
의향서를 보낸 후에 6개월간 쿨링 피리어드를 거치고 뭐 협상으로 그때 해결이 될 수도 있는데요. 쿨링 피리어드를 거치고 본중재를 제기를 하는데 그 기간 동안 이제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ISDS 사건을 처음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어떤 외국 법정에서 재판을 받는 네. 일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건 누가 담당해야 되는지부터 전부 새롭게 셋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정부가 이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준비를 하고 그 과정에서 그럼 대리인을 선임하는 게 또 필요한데 국내외 로펌들에게 전부 할 수 있는 이제 제안을 해봐라. 제안서를 다 받고 심사를 다 거쳐서 태평양이 잘하는 것 같다. 국내 로펌 중에는. 그래서 태평양을 선정하고 또 외국 로펌들도 쭉 심사를 해서 아놀드 앤 포터라고 외국 높음도 한 들어와 있군요. 같이 이제 팀을 짜서 대리를 해봐라 국가를 그렇게 해서 시작하게 된 겁니다. ISDS 소송이라는 게 론스타가 한국 정부에게 손해를 봤으면 사실은 우리 상식으로는 한국에 와서 우리 법원에서 재판을 하거나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이 ISDS 이 소송 이 시스템을 좀 설명을 해주시면요. 예, 한미 FTA 협상할 때 논란이 많이 됐던 그때는 제도. ISD라고 했던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네. ISD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어, Investor State Dispute Settlement인데요. 투자자가 국가를 상대로 직접 분쟁을 가지고 갈 수 있게 하는 제도. 이게 시계를 한 50년 전, 뭐 60년 전 이렇게 돌려보면 이제 선진국 투자자들이 제3세계 네. 국가들의 무슨 인프라 개발을 하러 가든지 광산 개발을 하러 가든지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면 투자 보장 협정 들어오세요. 네. 저희가 투자를 보장해 드리겠습니다. 뭐 내국인과 차별하지 않을 거고요. 다른 그걸 이제 내국인 대우라고 하고 또 다른 외국 기업들에게 투자자들에게 처우하는 것과 같은 수준으로 처우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최혜국 대우, Most Favored Nation 네. Treatment. 이제 그런 약속들을 하고 혹시 이 약속을 어기면 우리 법원에서 재판받는 거 걱정되시죠? 그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제3자, 어느 나라의 법원도 아닌 제3자가 재판을 할 수 있는 틀을 보장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제 조약에다가 써놓는 거죠. 투자보장협정에. 그러면 그 나라 법원에 가면 특히 선진국 투자자들이 후진국에 잘 독립성이나 이런 게 잘 갖춰지지 않는 법원에 가서 공정한 재판을 못 받을 그 걱정을 불식시켜 주기 위해서 ISDS 제도를 옛날에 만들어 놨었습니다. 그런데 많이 이용되지는 않았어요, 사실. 그런데 어느 순간 20세기 말, 21세기 초 그쯤부터 맞아. 이런 게 있었어. 라고 투자 전문 변호사들이 이 조항을 써보자. 활용해보자. 라고 착안을 하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급속도로 그 어디서 사건 수가 누가 하면 우리도 이거 적용되겠구나. 맞습니다. 그래서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사건 수가 그래프를 보면 쫙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나라 법원에서도 할 수 있지만 굳이 그렇게 하지 않고 아예 바로 가자. 뭐 이런 이제 시도도 해보고 최근에는 급기야 선진국 정부들도 이제 ISDS 제소를 당해서 패소를 하기 시작했어요. 리뉴어블 에너지, 그러니까 신재생 에너지 투자를 많이 받기 위해서 보조 관세, 보조금 제도 같은 걸 막 했는데 이제 어느 정도 들어왔어. 그러면 보조금 제도 이제 스톱, 그만 이렇게 하면 투자자들은 들어갈 때 우리 보조금 믿고 들어갔는데 보조금 30년 받는다고 생각했는데 보조금 레이트가 바뀌어요. 그러면 이건 내가 투자할 때 기대했던 것하고 다른 불이익한 처우를 나한테 하는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스페인이 대표적으로 엄청나게 제소를 많이 당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패소도 많이 했어요. 네. 승소한 사건도 네. 있고 패소한. 그래서 ISDS 제도가 투자자들에게 너무 유리하게 운용되는 것 아니냐라는 이제 비판적인 시각도 네, 요즘은 네. 좀 생기고요. 우리가 지금 이거 말고도 ISDS 걸려 있는 게 있습니까? 우리 정부가? 처음에 론스타 사건이 최초 사건이었고요. 네. 그리고 나서 지금 10건 넘게 제기가 됐는데 론스타 보고 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겠네요. 그럴 수 있죠. 네. 예. 일부 이제 비판적인 저런 ISDS까지 허락해 줘야 되느냐라고 이제 비판했던 사건들은 어떤 게 있냐면 우리나라 어디 부동산을 하나 가지고 있어요. 그냥 빌라입니다. 네. 그 일대를 재개발을 해요. 재개발을 하면 토지를 수용하지 않습니까? 몇 %까지 소유권을 확보하고 나면 네. 나머지는 이제 수용을 해서 하는데 그게 보상위원회에서 가격을 정해서 해줍니다. 그거에 대해서 행정소송을 할 수 있어요. 이 금액이 뭐 너무 낮다. 보통 뭐 공시가격에서 조금 더 주죠. 그렇죠. 그래서 내국인들은 거기서 뭐 다퉈가지고 어쨌든 어느 그렇죠, 정도 그렇죠. 선에서 네. 받습니다. 그런데 교포들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 있어요. 나는 외국 투자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사건 뭐 10억짜리, 20억짜리 ISDS를 그리고 제기하는 겁니다. 워싱턴이나 헤이그 법정 왔다 갔다 하는 비용이 더 들겠는데 그렇죠. 어쨌든 그렇게까지도 쓸 수가 있군요. 예. 그래서 아니 이 제도는 그렇게 쓰려는 그러니까요. 제도는 네. 아니었는데 네. 라는 이제 뭐 그런 사건들은 지금 계속 정부가 잘 쳐내고 있습니다만은. 알겠습니다. 예. 론스타로 가서 간단하게 개요를 다시 정리해 보자면 2003년도에 이제 외환은행이 외환은행을 1조 한 3천억 정도에 샀고요. 2007년도에 HSBC에 팔려다가 못 팔았고요. 그때 한 6, 7조 받으려고 네. 몇 배를 받으려고 했다가 예. 글로벌 금융위기 오고 이러면서 못 받았고. 그때 이제 그 한두 해 전에 우리 정부가 감사원이랑 검찰 조사해서 외환카드 조작 아니냐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었고 이제 진실이 드러나고 있는 과정에서 2012년에 결국 우리 대법원에서 외환카드 이거 조작해서 너희가 사는 과정에서 굉장히 잘못된 게 많았구나 하면서 빨리 팔고 나가라. 6개월 안에 팔고 나가라 그랬던가요? 그랬죠. 예, 대법원은 유죄 판결만 한 거고요. 네. 금융위에서 금융위에서 이제 처분 명령을 6개월 내에 그랬더니 처분하고 하나금융에 그때도 한 3조 9천억? 예. 1조 3천억에 사서 예. 2012년에 하나금융에 팔고 예. 그 파는 과정에서 여기가 핵심인 거죠. 파는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너희가 방해를 했어. 우리가 제값을 못 받았어. 맞습니다. 그럼 여기 이제 제가 두 가지를 여쭤보려고요. 일단 우리가 뭘 방해를 했다는 겁니까? 그래서 어떻게 이게 6조 원이나 물어내라는 겁니까? 하나금융한테 팔 때 이제 두 가지 이슈가 있었는데요. 처음 계약은 2010년 말에 계약을 했습니다. 하나금융이 사기로. 그때는 4.5조 정도 됐어요. 네. 그런데 그때 사건이 어떻게 돼 있었냐면 론스타에 관한 사건이 유명한 그 변양호 씨 등이 연루됐던 헐값매각 사건. 금융정책국장 하던. 예. 네. 헐값매각 사건은 이미 예전에 대법원에서 다 무죄로 뭐 일부 혐의가 있었던 건 있습니다만 이제 종결이 돼 있는 상태였고 주가조작 사건은 아직 안 끝난 상태였어요. 그런데 고등법원에서는 그러니까 1심은 유죄, 2심은 무죄가 되어 있던 상태로 대법원에 걸려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면 당국에서 봤을 때는 일단은 2심이 무죄를 한 상태예요.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무죄라는 걸 전제로 네. 이제 심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2010년 말에 하나금융지주가 이제 인수 승인을 신청을 했을 때 뭐 심사를 한 후에 2011년 초에 이제 승인 준비를 했습니다. 네, 금융위가. 그래서 3월인가 4월인가 이제 승인을 할 안건을 막 준비하고 있던 즈음에 갑자기 대법원이 이거는 2심 판결 잘못됐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금융위가 잠깐 홀드 스탑 그러네요. 이거 네. 결과 봐야 되겠는데 아직 팔지 마. 예. 네. 그랬더니 론스타는 아니 설령 유죄 나와도 어쩔 건데 유죄 나와도 결국 매각 명령할 거잖아. 이제 자기들도 분석을 막 해보죠. 은행법이랑 막 분석을 해보니까 유죄 나와도 매각 명령을 할 뿐이잖아. 어차피 팔고 나가라는 명령할 거면 지금 제가 판다고 신청해놨잖아요. 이거 승인해 주세요. 라고 했어요. 그때 당시에. 그런데 금융위가 아니 이거 미래를 우리가 그냥 이럴 거니까 라고 하고 그냥 지금 처분을 할 수는 없어. 기다려봐. 환송심 결정 보고 거기서 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요. 새로운 범죄가 네, 나올 수도 네. 있고. 그걸 보고 우리는 해야 될 처분을 다 하고 그렇게 가겠어. 기다려. 이 기다려가 론스타는 엄청난 불만이었던 거예요. 자기들은 빨리 팔고 나가고 싶어. 사모펀드는 돈을 빨리 회수해서 투자자들에게 분배해 주는 것이 네. 1차적인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빨리 해줘 라고 하는데 그냥 기다려. 그래서 결국 10월에 이제 유죄 확정이 됩니다. 확정이 되니까 오케이. 그러면 판결문 봐. 유죄. 오케이. 그러면 처분을 하자. 그리고 처분을 했습니다. 여기서 두 번째 쟁점이 나오는데 그때 여론이 자 그럼 론스타는 이제 드디어 먹튀를 하는 거냐. 네, 네. 먹튀라는 단어가 그때 등장했죠. 4조 원을 벌고 나간다. 먹튀를 그대로 정부는 방치할 거냐. 못 나가게 해야 된다. 잡아라. 그렇게 하니까 최소한 이 엄청난 이익을 누리지는 못하게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해서 가격을 깎아야 된다라는 정치권과 시민단체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네. 그런 상태에서 금융위는 처분 명령을 하고 심사를 하기 위한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 2달 사이에 실제로 가격 인하가 됐습니다. 하나금융도 가서 론스타한테 야 지금 여론 봐. 이거 돈 안 깎아주면 승인 안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론스타가 금융위가 돈 깎으라 그랬어? 이렇게 말하거든요. 아니 금융위가 우리한테 어떻게 돈 깎으라고 그렇게 말을 해. 그런데 분위기 봐봐. 이렇게 되는 거죠. 실제 하나는 상당한 압력을 느끼긴 했겠네요. 느꼈죠. 네, 정치적인. 네, 예, 네. 예. 또 여론에. 예, 네. 맞습니다. 그 말을 오고 가고 론스타랑 하나랑 막 이렇게 하다가 어쨌든 결국은 깎는데 합의를 했어요. 네. 하고 나서는 이제 론스타 팔고 나갔죠. 2012년에 이제 11년 말에 가격 인하된 계약을 하고 그다음에 그 클로징은 이제 네. 12년 초에 12년에. 나갔는데 나가고 나서 12년 초에 이제 나갔습니다. 나는 더 이상 한국에는 한국 정부에 밑보여도 괜찮아. 그러고 12년 5월 달에 바로 ISDS를 의향서를 보낸 겁니다. 그러면 여기 말씀하신 대로 4조 5천억에 팔려다가 하나금융이 뭐 알아서든 눈치 뭐 워낙 사회적인 압력이 커서 6천억 덜 받았거든요. 싸게 샀거든요. 4조 5천억에 팔려다가 3조 9천억인가 팔았거든요. 예, 아마 4천억에서 5천억 5천억 정도라고. 예, 예. 근데 어떻게 6조 원을 손해 봤다는 건 어디서 나오는 계산입니까? 6조 원 청구는 HSBC로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네. HSBC한테 팔려고 할 때 네. 2007년. 2007년에 네. 그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헐값 매각 사건과 주가 조작 사건이 둘 다 걸려 있었습니다. 헐값 매각 사건도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 네. 그리고 헐값 매각 사건은 론스타를 인수한 것 자체를 아예 근간을 흔들어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한 근간을 흔들어 버릴 수 있는 네. 사건이었고 주가 조작 사건은 인수한 후에 외환 카드를 합병하기 전에 카드에 대한 주가 조작을 한 네. 사건 약간 다르죠. 헐값 매각 사건은 워낙 펀더멘탈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이게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는 보지 않을 수 없다. 금융위가. 그래서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HSBC가 인수 안 할래. 2008년에 터졌으니까요. 이렇게 도망갔죠. 네. 그때
6조 원 이상 받으려고 했던 금액과 하나한테 팔고 나간 4조 원. 차이는 2조 플러스 알파입니다. 여기에 세금 관련된 ISDS 클레임이 따로 있었습니다. 네. 그 클레임들을 얹고 곱하기 이자 곱하기 이 돈을 내가 정부로부터 받는다면 정부는 여기에 또 세금 매길 거야. 그 세금을 얹어서 배상을 해줘. 미래의 그래서 이익에 대한 세금까지도 너희가 일단 나한테 물어줘. 네트로 나한테 들어오는 돈이 딱 이 돈이 되도록. 그래서 그래야 플러스 그 돈에서 플러스 세금 내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플러스 해서 부풀린 최대 금액이 6조가 됐던 거예요. 그 소송이 그래서 이제 2012년에 팔고 떠나면서 걸어서 2022년에 이제 10년 만에 중재재판소에 판정이 나오는데 한국 정부가 이것저것 해서 이자까지 해서 4천억 원을 물어줘라. 예. 요 판정의 핵심은 뭡니까? 그 가격 인하에 정부의 압력이 있었던 것 같다. 네. 자기들이 보기에는. 그런데 가격 인하의 원인을 론스타가 제공한 것도 있어. 왜냐하면 주가 조작을 안 했더라면 2011년 초에 그냥 받고 엑시트 했을 거잖아. 너희가 주가 조작을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와서 정부도 처분 명령을 했고 하나금융도 그걸 이용을 했고 그러니까 50대 50 책임이야. 라고 해서 2억 1,300만 달러 곱하기 0.5. 아닙니다. 50% 한 개. 네. 2억 1,300만 네. 달러였고 그게 4천억 정도 한화로. 2억 1,000달러인데 거기 이자 포함하면 예. 4천억까지가 예. 되는 거군요. 네. 예. 그렇게 이제 명령이 내려졌는데 그때 이제 지연도 됐지만 여기에 압력이 있었다라는 판단 이게 금융당국에게는 치명적인 판단이죠. 사기업 간에 네. 거래를 하는데 당국이 들어가서 이 금액이 맞네 안 맞네라고 개입을 하는 거 그리고 낮춰라라고 투자자를 압박하는 거 이게 불법적인 행위로 대한민국 정도 되는 국가의 네. 당국이 그런 행위를 했다고 평가받는 것이 정말 부당한 거죠. 예. 이제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그 4천억 원을 취소해 달라고 우리가 다시 소송을 할 때는 우리가 그런 걸 한 적이 없어. 1차적으로 생각할 때는요. 우리가 그런 거 한 적이 없어. 또는 그런 거 했다. 우리 정부가 그런 압력을 했다고 너희가 받아들인 것 자체가 근거가 없어. 라는 법리를 펼쳐야 되는데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예. 그런 이 네. 불복은 일반 우리 3심제 재판에서 1심에서 잘못 판단해서 2심에서 다시 판단해줘 하는 그런 항소죠. 네. 그런데 ISDS 제도에서는 항소 제도라는 게 없습니다. 그냥 1심 단심으로 끝나는 거예요. 다만 판정부가 판단을 할 때 몇 가지 치명적인 오류 과정에서 오류를 범했다면 그 오류를 이유로 취소를 할 수 있다. 아, 그러니까 취소를 시켜야 되는 거군요. 예. 그래서 론스타 사건의 경우에는 월드뱅크 산하에 있는 익시드 국제투자분쟁 해결센터가 가지고 있는 중재 규칙과 각 국가들이 합의한 협약에 따라서 진행되는데 그 협약과 규정에 취소 사유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찾아야 돼요. 판정을 뒤지면서 증거가 없는데 이걸 인정했어요가 아니라 이걸 인정한 과정에서 어떤 잘못을 범했어요. 중재판정부가 절차적으로. 그걸 찾아낸 것입니다. 저희가 판정 두께가 이만큼 두꺼운 판정문을 받아들고 네. 자 이제 취소를 해보자. 한동훈 장관님은 한 푼도 론스타에게 주지 않겠다라고 하셨고 그러면 취소사유를 찾아보자. 그런데 저희는 판정문을 받기 전에
2015년, 16년까지 재판을 했을 때에는 가격이나 압박의 증거가 결국 안 나왔다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네, 네. 그런데 중재판정부는 압박을 한 것 같다라고 결론을 뭘 보고 결론을 내렸느냐. 뒤져봤더니 우리가 절차에서 내놓은 증거들을 딱 보고 여기에 따르면 이 증거에 따르면 가격이나 압박을 가했네 라고 결론을 내린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론스타가 하나금융하고 별도로 소송을 했거든요. 네. 거기서 판정문을 하나 받았어요. 그 판정문을 이 소송에다 냈어요. 이 판정문은 대한민국은 관여할 수도 없었던 그 판정문을 보고 여기 이 판정부가 가격이나 압력이 있었다고 판단했네. 한국 정부가 끼어들었다고 론스타와 하나금융 사이의 소송에서 그런 결정이 있으니 예, 그걸 인용한 거군요. 맞습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정부는 그런 일이 있었던 줄도 모르고, 그리고 그 두 사람들은, 두 회사는 정부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관심 없어요, 거기서는. 그래서 그 결정문이 익시드 사건에 들어오는 것을 정부는 무조건 반대했습니다. 근데 오케이, 정부가 반대하는 건 알겠어. 일단 받아놓을게 라고 하고 받아놓으신 의장 중재인이 돌아가셨어요. 의장 중재인이라는 건 그 ISDS 소송을 하고 있는 예, 중재인이 재판부. 세 분 네. 계신데 네. 한 분은 론스타가 선임한 분, 한 분은 정부가 선임한 분, 그렇게 하는 거군요. 그리고 의장 중재인은 두 분이 합의하든지 어쨌든 공정한 네. 제3의 중재인이 선임되는데요. 2012년에 13년에 선정했던 그 의장 중재인이 돌아가셨어요. 자, ICC 판정문 오케이 들어왔어. 일단 받아둘게까지만 하고 돌아가셨어요. 이게 내가 증거로 본다 안 본다 말씀도 안 하시고 받아는 둘게 하고 돌아가셨어요. 새 중재인이 들어오셨어요. 새 중재인은 이거 이런 게 와 있네. 뭐 양쪽 의견 있어? 의견은 들었어요. 네. 우리는 반대했죠. 이건 그렇죠. 뭐 상관없는 거고. 그 소송에는 우리는 끼지도 못했어요. 네. 네. 그런데 오케이, 양쪽 의견은 다 들었어. 그러고는 갑자기 그 판정문에 보니 정부가 압력을 가했네 라고 판정문을 쓰신 거예요. 그렇게 쓰니까 그 정부가 선임한 중재인 브리지스턴이라고 아주 유명하신 분입니다. 이 판정은 말도 안 된다 라고 반대 의견을 아예 붙였어요. 굉장히 두껍고 잘 써진 반대 의견입니다. 이렇게 정부의 책임을 인정할 수는 없다. 왜 엉뚱한 다른 증거를 가지고 책임을 인정하느냐. 그렇게 반대 의견이 붙을 정도로 좀 잘못된 결정이었는데 저희는 이제 그 포인트에 착안해서 취소 사유가 있다고 받고 성공을 한 거죠. 쉽게 말해서 남의 집 결정된 걸 왜 우리 소송에 가져와가지고는 그걸 그대로 인용해가지고 우리 정부가 관여한 것처럼 판정을 내렸느냐. 맞습니다. 그 절차가 잘못됐다. 절차를 파고드시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그 절차적 흠결이라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법률가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너희들이 인용한 한국금융위의 뭐 담당 과장이 하나금융에 보낸 뭐 몇 차례 이메일 중에 뭐뭐 해라 이런 했는데 우리 정부는 그런 뜻이 아니었어. 그건 압력이 아니야. 압력으로 법리적으로 판정할 수는 없어. 이런 게 아니었군요. 아니었습니다. 그럴 만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2022년에 한국 정부가 그래 알겠어. 한국 정부가 4천억 원 근데 책임이 있어. 이런 판정을 나왔을 때 변호사님이나 그 우리 변호인단이 딱 보면서 이거는 진짜 말 안 돼. 우리가 이걸 걸고 넘어지면 이길 수 있겠다 생각하시고 들어간 거네요. 들어갈 때.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은 했지만 워낙 취소되는 확률이 낮기 때문에 1점 몇 %나. 예. 그러니까 저희는 이건 취소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취소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지만 50% 이상 이길 거야 라고 말씀은 못 드리는 거죠. 그렇죠. 예. 그 확률이라는 게 또 있잖아요. 예. 100건 중에 한 건이 취소가 되는데 예. 아무리 우리가 법리적으로는 논리적으로는 맞다고 해도 다만 터무니없는 취소 신청을 한다라는 네. 비판은 많이 있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네. 심지어 제가 잘 아는 변호사들도
그거는 안 되는 걸 그냥 하는 거 아니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때 이제 진지하게 말씀드리죠. 그렇게 낮은 일반 취소 사건하고는 다르다. 이거는 우리가 이길 가능성이 실제로 있는 사건이다. 터무니없는 취소 신청을 한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주변에는 그렇게 드렸었습니다. 그 ISDS 수사를 하는 국제 무슨 분쟁 재판소잖아요. 예. 그게는 어떻게 구성이 되는 겁니까? 예를 들어 그 판사분들은 월급을 어디서 받습니까? 어디서 오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투자분쟁센터는 사건을 관리만 해주고요. 네. 중재 판단을 하는 그 세 분의 중재 판정부는 개별 사건마다 당사자들이 그냥 지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어디서 모셔옵니까? 예를 들어 스위스 법정에 유명한 권위 있는 판사다. 그럼 모셔옵니까? 거기서? 판사 공무원들은 하지 않고요. 저 같은 사람이 주로 하는 법률가들 중에 거의 100% 법률가죠. 가들 중에 그래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중재인이라고 표현하시는군요. 중재인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국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무슨 교포 네. 땅 가지고 있는 교포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ISDS를 하는데 중재인 적당한 사람 없을까 하고 뒷조사를 해봤더니 김준우도 언제 한번 수용당해서 억울한 적이 있었더라. 이러면 김준우를 네. 중재인으로 선임하자. 뭐 이럴 수도 있죠. 그럼 론스타든 우리 정부든 정말 치열하게 중재인을 찾겠네요. 중재인 찾을 때 정말 굉장히 중요하네요. 한 4, 50명 정도 되는 명단들을 놓고 네. 그 사람들이 과거에 했던 판정들, 경향 다 분석해가지고 후보들 놓고 결정을 했었습니다. 수임료는 론스타가 물어라. 워낙 큰 액수의 소송이니까 그럼 그 수임료 중에는 변호사님 인센티브도 들어있습니까? 인센티브 너무 신뢰되는 질문입니까? 인센티브는 따로 없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정부에 청구했던 네. 법률 비용이 다 포함되어 있죠. 예. 우리 정부가 내야겠군요. 우리 정부 소송이니까. 예. 그러니까 태평양이라는 대리인에게 우리 정부가 내야 되는데 그 돈을 다 론스타 지갑에서 받아갖고 오겠군요. 네. 처음부터 그러니까 처음에 2012년에 론스타가 소송을 제기할 때부터 참여하셨잖아요. 예. 그때 참여하시면서 우리 소송 대리인들이 이 티셔츠를 맞추셨다면서요. 예. 무슨 대학교 신입생들처럼 맞습니다. 뭐라고 써져 있었어요? 그 미국에 출장을 갔는데 이거 문서를 제출하러 네. 마지막 준비를 이제 한꺼번에 팀들이 다 모여서 할 때 근데 갔더니 그 미국 로펌에서 태극기의 건의 감곤과 태극 마크를 따서 Defender ROK를 만들었어요. 이 어떻게 이렇게 나열을 잘 해가지고 약간 좀 저야해 보이긴 네. 하는데 하얀 티셔츠에 어떻게 우리 그 꽈티의 정서를 알고 있었지 친구들이? 하긴 미국 사람들도 대학교 때 뭐 이런 거 다 입으니까요. 예. 네. 그렇게 한 50벌 넘게 맞췄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오셨던 분들 다 나눠드리고 저도 이제 그걸 안 입고 이렇게 잘 보관해두고 있다가 이제 재작 2022년 판정이 딱 나왔을 때 처음 딱 꺼내 입고 한번 해보자. 기분을 냈습니다. 그 마음을 조금은 이해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산 게 2003년이니까 23년째고요. 그렇게 해서 비싼 값에 팔고 나가면서 그래도 손해봤다고 소송 건 게 12년, 그것도 13년째, 그죠? 긴 터널을 빠져나왔거든요.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 소송을 긴 터널을 빠져나오면서 소외라고 할까요? 어떤 마음이 드세요? 저는 이제 금융쟁점을 네. 책임지고 있었고 조세쟁점 담당하신 분, 국제법쟁점 담당하신 분들 이렇게 여럿 있는데 금융위 금감원 이 담당자들이 이제 처음 사건 할 때 그분들이 가지고 있던 서류 다 받아가지고 다 분석하고 이렇게 하면서 밖에서 보는
이 론스타 사건과 실제 담당자들이 사건을 승인 과정을 이렇게 스텝을 밟아가는 과정은 참 다르다. 네. 그리고 이분들이 뭐 여론 같은 걸 전혀 신경 안 쓰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법이 정한 테두리 내에서 규제 권한을 행사하겠다라는 의지가 모든 문서에서 다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든 인정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했고 그게 최종적으로 인정받았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규제 당국이 글로벌 탑 10에 들어가는 경제 대국 대한민국의 경제 당국이 외국 투자자에게 정치권에서 뭐라고 한다고 해서 여론이 뭐라고 한다고 해서 규제가 좌지우지 되는 게 아니라 법에 따라서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라는 걸 인정받은 것. 이게 제일 저는 뿌듯한 일이고 그걸 위해서 13년 동안 달려왔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질문 드려도 될까요? 저희 경제 채널이라 론스타를 비롯한 우리가 흔히 투기 자본이라고 이야기해요. 네. 투기 자본. 진보 진영에서는 뭐 어떻게 우리가 IMF 이후에 글로벌 금융시장 구조 조정하면서 뭐 신자유주의라고 이렇게 비판적으로 보고 보수 진영에서도 물론 비판적인 시각이 있지만 보수 진영에서는 뭐라 할까 뭐 미꾸라지론이라고 할까요? 그 헤지 펀드들이 투기 펀드들이 들어와서 그 우리 금융시장의 어떤 문제점들을 헤집어 놓으면서 금융시장이 결국은 건강해지지 않았느냐. 예를 들어 우리한테는 IMF 거치면서 외환은행을 외국의 자본에 팔면서 그 지분을 팔면서 직원들 엄청나게 해고하고 정리해고를 법제화하고 그때 글로벌 스탠다드가 그랬으니까요. 네. 그렇게 하면서 그 조직이 뭐라 할까 그 부실했던 은행이 다시 건강해졌으니까 2억짜리를 6조 7조에 팔려고 했던 거 아니냐라고 또 그렇게 시장 원리로 보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변호사님 생각은 어떠세요? 긴 맥락에서 보면 제가 이제 사건을 하면서 제일 이 사건 자체를 잘 모르시는 분들과 이야기할 때 어려운 면이 그거였습니다. 이 사건은 론스타가 팔고 나가려고 할 때 금융위가 잘했느냐 못했느냐 뭘 위법을 했느냐라는 사건인데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론스타 이슈라는 것은 론스타한테 외환은행을 매각한 것이 옳았느냐 글렀느냐에 집중되어 있었거든요. 네. 그 부분은 저는 전혀 다루고 있지 않은 쟁점이고 그때 팔지 말았어야 될 걸 판 게 원죄니 이 사건도 다 뒤집어져야 된다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법적으로까지 이렇게 구성을 해서 원천 무효니까 당연히 론스타는 이런 ISDS를 제기하지도 못한다 이런 항변을 해야 된다 이런 주장 제안도 있고 했는데 그거는 제가 취할 입장은 아니었고 결국 말씀하신 지금 론스타에게 판 것이 옳았느냐 아니냐 그건 여전히 지금도 유효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제적으로 법적인 법리를 여쭤본 건 당연히 법리와 아니고요. 상관없이 네. 그리고 그때 안 팔았더라도 지나고 나서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의 경제력 또 다른 투자 여력을 생각하면 외환은행을 충분히 구할 수 있었을 것이다라는 여러 논리들도 있는 거는 압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기다렸더라면 사모펀드한테 급하게 팔지 않고 그랬더라면 다른 더 나은 투자자 또는 국가의 힘으로 살려놓을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은 지난 결과론이죠. 예. 예. 워낙 그때 카드 사태로 인해서 모든 은행들이 다 힘든 상황이 있었고 외환은행이 특히 힘든 상태였고 그때 제1은행, 한미은행 다 팔았습니다. 그것도 다 사모펀드에 팔았고 그 사모펀드 칼라일, 뉴 브리지 캐피탈 이런 데서 또 다 2, 3년 지나서 또 더 큰 IB들에게 몇 조씩 남기고 되팔았죠. 잘 돈도 없었고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예.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요. 그렇죠. 론스타를 투기 자본이라고 표현하는 건 동의하십니까? 이거 전부 다 변호사님 개인적인 의견 여쭤보는 겁니다. 네. 론스타가 이제 그 NPS 부실 자산을 인수해서 큰 이익을 남기고 파는 그래서 우리가 저 벌처 펀드라고 예. 저 대머리 독수리 예. 이 시체만 먹는 네. 이 사건의 이제 대상이 됐던 다른 투자 외환은행 말고 뭐 극동건설이라든가 네. 또 스타타워라든가 그리고 한국에 들어오기 전에 일본에서는 그 버블 이후에 망해가던 일본 골프장들 잔뜩 인수해가지고 1,300개인가 갖고 있어요. 예,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었고요. 네. 그러니까 부실 자산에 대한 투자는 벌면 많이 벌죠. 약간 투기성이 있는 건 사실이죠. 건전한 자산을 인수하는 게 아니라 부실 자산에 실패도 할 테지만 성공하면 큰 돈을 버니까 그걸 투기 자본이라고까지 뭐 경계가 어디서 꺼지는지 모르겠어요. 네. 투기성이 일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만큼의 리스크를 쥐고 들어오는 거니까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마 제가 이 질문 똑같이 론스타에 했으면 그럼 우리가 안 사면 왜 너희가 사지 그랬어? 맞습니다. 너희가 안 산다는 걸 내가 산 거잖아. 이렇게 답하겠죠. 그렇죠. 그 비용에 대해서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금융시장을 담당하다 보니까 근데 10년 넘게 그 기사를 보면 변호사님이 자녀분 얼굴보다 더 장안의 화제였어요. 그 기사가. 네. 소장을 얼마나 들여보셨으면 이 자녀들 보신 것보다 더 보셨다고. 네. 그 헤드라인을 제가 봤는데 우리가 이게 론스타에 비싼 수업료를 냈다고 흔히 기자들이 그렇게 표현합니다. 몇 조 원의 수업료를 냈는데 그걸 통해 우리가 뭘 배웠느냐, 뭘 얻을 것이냐 이걸 여쭤보고 싶어서 그 앞에 그 질문을 드린 거예요. 우리가 뭘 배웠어야죠. 이 자본이 시장주의 원칙에서 보면 론스타 그렇게 굉장히 불법적인 거 한 거 아니거든요. 아무도 안 산다니까 들어와서 사고 더 비싸게 사준다는 데가 있으니까 더 비싸게 팔고 나가버렸어요. 네. 근데 우리가 뭘 좀 어떤 교훈을 얻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변호사로서는 그러니까 이 사건을 한 변호사로서는 이제 감독 당국이 법에 따라서 잘 처분을 해 나가면 결국 인정받을 수 있다 뭐 이런 그냥 학교 선생님 네. 같은 그런 말씀밖에 못 드리고 경제적으로는 좀 그 이제 리스크 있는 투자와 리스크 없는 투자, 리스크가 낮은 투자 간에 이 투자자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다를 수 있다라는 거 이해하고 그게 20년 전에 한국 이 금융시장의 성숙도하고 지금은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하고요. 그때는 정말 허덕허덕하면서 네. 경제를 어떻게든 구해내야 되는 상황이었다면 지금은 좀 한 단계, 두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나가는 과정이니까 다양한 투자자들이 그러니까 투기성이 있는 투자자들도 있고 또 완전 안전한 투자만 하는 투자자들도 있고 그 투자자 성격에 맞게 다 잘 이렇게 다이버스한 마켓이 만들어지고 네.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죠? 뭐 예. 지금은 우리가 전세 해외에 그 투자한 금융자산만 4,000조 원이 넘거든요. 예. 순자산만 1,500조 가까이 엄청나네요. 되니까 20여 년 전에 돈이 없어서 그럼 저 딱 봐도 사기꾼들 같은데 저기라도 팔자 했다가 예. 지금 우리가 밖에 나가서 뭘 살까 맞습니다. 계속 둘러보고 있는. 실제로 ISDS를 정부도 제기를 당했지만 네. 우리 기업들도 외국 정부를 상대로 ISDS를 제기하고 뭐 실패한 케이스도 있고 합의로 원만하게 끝난 사건들도 있고. 예를 들면 어떤 업종에 어떤 걸 합니까? 주로 미국이겠네요. 아닙니다. 아닙니까? 우리도 우리보다 약간 조금 더 리스키한 네. 동네에 가서 이제 이런
문제들이 생기죠. 그러면 그걸 이제 그 제3회 ISDS로 가서 거기서 이제 판정을 받아보는 거군요. 예, 예. 아, 하시면서 이 ISD라는 제도를 통해서 우리 정부나 우리 시스템에서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보십니까? 우리는 교역 국가이기 때문에 어디보다도 더 많이 노출돼 있을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네. 그 한미 FTA 체결 과정에서 이제 ISD에 대한 비판이 많았기 때문에 네. 실제로 그 조약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국가가 부당하게 그 투자자의 ISD 제기에 휘둘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기존의 다른 투자 조약에 있던 그 ISD 제도보다 훨씬 정부가 방어할 그 근거를 많이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선진적인 ISD 조항들을 네. 만들어 놨는데 네. 근데 그렇게 했는데도 또 엘리엇이나 뭐 이런 애들이 한미 FTA를 타고 또 ISD가 들어오고 그리고 이 사건도 지금 오랜 기간 동안 해보고 나니 조금 더 이 개선을 할 부분들이 또 보이고 그래서 외교부 산업부 또 법무부 같은 데서 요 조약들을 조금 더 개선하는 방향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해왔고 지금 새로 체결되는 조약들은 또 그 부분을 반영해서 좀 더 선진화해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이럴 가능성 없습니까? 지금 WTO 제소 이런 부분들은 변호사님도 잘 아시겠지만 미국이 이걸 제가 알기로 아예 직원들을 보내지도 않고 분담해야 할 돈도 안 내고 그러면서 이걸 우리가 예전에는 정말 요만큼의 예전에 보잉 이런 미국과 EU 간에 보면은 직원들 세액공제 줬다고 야 정부가 그 보조금 준 거야 이래가지고 싸우고 뭐 어마어마한 액수 과징금 물리고 이랬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이런 시스템 자유무역 시스템 싫단 말이죠. 그래서 WTO 제재 무력화시키면서 그래서 어떻게 무력화시키냐 보면 직원 만벌버리고 이렇게 제가 들었거든요. 이 시스템 백악관은 이 시스템은 그냥 조용히 두고 보는 겁니까? ISD에 대해서 이제 비판적인 시각이 크게 대두하면서 네. 지금 유럽에서는 이거를 그 민간인 세 사람 아무나 찍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는 안 맞다라고 해서 아예 직업 법관들로 상설 그 투자 분쟁 해결 기구를 따로 만들자라고 네. 제안을 하고 중재라는 형태로 하지 말자라고 안을 내놨습니다. 근데 거기에 가장 강하게 반대하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미국은 이 제도가 중재 제도가 자기 투자자들에게 더 유리하다고 보는 거죠. 왜 그렇죠? 잘 모르겠습니다. 이 중재 영어로 돌아가는 이 중재 제도의 네. 그 중재 판단을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법적인 이 멘탈리티나 이런 게 좀 더 미국과 영국 이런 커먼로 국가들의 멘탈리티에 좀 더 부합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 아닐까. 또는 미국과 유럽이 붙었다. 또는 다른 나라가 어디 붙었는데 미국 투자자와 예를 들어서 한국 뭐 정부가 붙든지 이렇게 했는데 그게 유럽이 관여하고 있는 어떤 상설 재판 기구에 가는 것보다는 네. 자기들이 이제 믿을 수 있는 중재인을 선정해서 판단하는 게 자기들한테는 더 유리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 아닐까. 글로벌 시장에서 투자되는 금액들이 또 과거에 비하면 진짜 동그라미 하나가 더 붙을 정도로 굉장히 커져서 이런 분쟁도 계속 늘어날 거 아닙니까? 예.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모든 자본을 미국에서 공장 지어라 이렇게 빨아들이고 있는데 진공청소기처럼 궁극적으로 이런 소송도 계속 늘어나면 미국도 좋을 게 없을 것 같은데 예.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이 시스템을 옹호하고 있다 이 말씀. 예, 미국은 그렇습니다. 론스타 쪽에서 다시 이 취소 신청에 대해서 아까 이제 이거 1심제라고 하셨잖아요. 예. 그래서 판정이 나온 걸 취소해 버렸으니까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럼 완전 클리어 된 건데 예. 론스타 쪽에서 다시 문제 삼을 수 있습니까? 취소된 부분은 없었던 것처럼 되니까 그 취소된 내용 없어진 그 청구를 다시 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리서미션 규칙에는 리서미션이라고 하는데요. 그 청구를 다시
익시드에 제출해서 잘못을 저지른 그 판정부 말고 새로운 판정부를 구성해서 이 판정부의 판단을 다시 해주세요. 4천억 부분만 예. 다시 할 수 있다. 예. 앞에 부분은 취소 사유가 없다고 네. 해서 확정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리서밋 할 수가 없고요. 이미 해결이 된 거고 이 부분은 해결했던 부분이 날아갔으니까 다시 리서밋. 이런 네, 경우는 진짜. 또 론스타가 중재인, 우리 정부가 중재인, 예. 또 가운데 또 예, 서로 합의한 중재인을 예. 새로 모셔야 합니까? 맞습니다. 3명 다. 예. 나머지 그러면 그 제가 어디 언론 보도를 보니까 5조 4천억 원, 그러니까 6조 이거는 완벽하게 이제 물거품이 된 겁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불가능합니다. 이 4천억에 대해서만 다시 할 수 있는 예. 거군요. 다만 이제 네. 그 아직 이제 이 결정문이 공개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는 중인데 나중에 결정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제3의 판정 네. 그걸 빼면 나머지 원래 있던 증거만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될 텐데 그걸로 책임을 인정할 수 있겠는가? 이 취소 판정부는 그 증거를 다 본 사람들은 아닙니다. 네. 그냥 취소 사유만 본 사람들인데 판정문을 봐서는 자기들이 생각하기에는 그게 없었더라면 책임을 인정할 게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깔려 있어요. 이 결정에. 그래서 론스타가 일단 바로 결정을 받은 다음 날 로이터에다가 뭐 새 중재를 하겠다는 듯이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또 자기들 뭐 돈 투자해서 이 사건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거 하려면 우리 정부에 일단 70억부 돈 물어주고 시작해야 될 거고 그 사건을 할 때 그럼 또 뭐 100억, 200억 투자해서 이 사건을 할 가치가 있겠는가 이길 수 있겠는가라는 판단을 네. 새로 해봐야 될 거고 또 모르죠. 투기 자본이니까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으로 투자라고 생각하고 할 수도 있습니다만 저희 생각에는 다시 가도 승산이 낮아서 실제로 할지 안 할지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과거에 해외 자본의 우리 시장 문을 열면서 생겨난 일입니다. 론스타 이런 사건들이 일련의 사건들이 그때는 돈도 없었고 자본도 성숙하지 않았고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글로벌 스탠다드인 줄 알았습니다. 여기 우리가 못 되니까 당연히 해외 큰손 형님들이 와서 이거 채워주고 주인 되는 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국제화라고 세계화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뒤에 이제 우리 뭐 자본시장 많이 열었고 우리 자본이 오히려 해외에 많이 나가 있고 이런 상황에서 이 시스템적으로 봤을 때 법리적으로나 봤을 때 해외 자본들이 우리나라로 이렇게 들어와서 우리 국내 투자를 뭐 M&A를 비롯해서 수많은 국내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손을 봐야지 잘못하면 이게 낭패 본다 이런 부분이 있을까요? 요즘은 그런 자문을 별로 덜 받습니다만 론스타 사건이 시작되고 나서 한동안 네. 이런 조치를 하면 이것도 ISDS에 걸릴까요? 라는 그런 자문들이 꽤 저희한테 들어왔었습니다. 특히 공공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민자사업을 하는데 뭐 국내 투자자들만 있으면 괜찮은데 그게 또 풀을 만들어서 네. 외국 투자도 일부 들어오고 하다 보니 외국 투자만 하면 ISD 걱정. 이게 그때 약간 네. 칠링 이펙트가 있어가지고. 근데 그게 사실은 좋은 점도 있죠. 스텝을 잘 밟아서 조심해야 하는. 그래서 그게 지금은 당국이나 공기업들이나 지방자치단체도 몸에 좀 밴 것 같아요. 함부로 선심성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서 막 돈 끌어당겨가지고 약속 막 하고 네. 섣부른 약속했다가 그것 때문에 당하는 경우 많거든요. 섣부른 약속하지 않고 딱 정해진 것 할 수 있는 것만 하게 그게 점점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게 정부만 그런 게 아니라
기업들도 지금 제가 민사 상사 사건들도 해보면 네. 함부로 약속하지 않고 문서로 딱 할 수 있는 것까지 해가는 그게 선진화된 기업 국가로 가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합니다. 론스타가 어떻게 보면 또 이렇게 반면교사에 우리에게 맞습니다. 예, 그런 걸 준 것도 있겠네요. 그죠?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앞서 제가 재미삼아 보너스 여쭤봤었는데, 아니,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거 보면 월가의 로이어들은 막 이런 소송 하나씩 이기면 막, 우린 그렇게 안 되겠죠. 네. 그래도 고생하셨고, 우리 국민들이 정말, 마음으로 되게 큰 박수, 그걸로 대신해야죠. 뭐. 그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고생하셨다는 말씀 전하고요. 자, 지금까지 우리 이번 론스타 ISDS 소송 완전한 승리로 이끈 법무법인 태평양의 김준우 변호사님과 함께 뒷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2026년) 준비되셨나요? 새해에는 투자 수익도 삶의 방향도 180도 바꾸고 싶다면 지금이 바로 그 순간입니다. 스타트 2026 위크 1 12월 13일 토요일 최장기 베스트셀러 돈의 속성의 저자이자 스노우폭스 창립자인 김승호 회장이 단 하나의 질문을 던집니다. 어떻게 투자할 것인가? 그리고 그 자리에서 당신의 생각을 뒤흔드는 실전 Q&A가 시작됩니다. 위크 2 12월 21일 일요일 저속노화의 정희원 소장 그리고 3프로TV 구독자가 사랑한 투자 전문가 윤지호 대표와 안유화 원장 여기에 데이터로 세상을 읽는 송기령 작가까지 인생 건강 투자 그리고 한국 사회 2026년을 관통할 모든 이야기가 단 하루에 압축됩니다. 얼리버드 마감 전에 위즈덤 칼리지 2026학년도 입학 등록만 하시면 이 모든 강연에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좌석이 한정돼 있어 등록 순서대로 선착순 마감됩니다. 지금 바로 망설이지 말고 영상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세요.